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의 신호를 발신하는 평화의 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퀴즈입니다. 앞서 들으신 목소리, 노무현 대통령의 16대 대통령 취임사인데요. 이 취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곳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 이러면서 동북아 시대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활동 지역이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죠. 16대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시 되는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당시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이곳에 출마해서 당당히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남동단에 있는 광역시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들으신 음악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노래지요. 상록수였습니다. 양희은 씨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부산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정은희님, 정답 부산. 생전 목소리 들으니 정말 그립네요. 라고 하셨고요. 6일 7호번 쓰시는 분, 부산 정답. 늘 그립습니다. 그냥 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셨고요. 4076번 쓰시는 분, 바보 노무현 정답 부산 맞히셨고요. 7910번 쓰시는 분, 부산에서 기차 타고 유라시아까지 횡단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884번 쓰시는 분, 부산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려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주세요. 서민이 당당하게 사는 세상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고, 4807번 쓰시는 분, 노란 잠바에 밀짚 모자 그리고 막걸리 주전자 생각납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부산 맞춰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정답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입니다. 아이고 벌써 10년 됐어요. 예. 특별한 쏙 인터뷰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참여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큰 그림을 그리신 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과 정책 구현을 돕기 위해서 외교안보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인데요. 오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관님. 오늘 저희가 KBS 스튜디오로 이종석 장관님을 모신 게 아니라 저희 김용민 라이브 팀이 세종연구소로 왔습니다. 아유, 너무 미안합니다. 영광이고요. 아유, 그 참 말씀을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했고. 예. 예, 아니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번 꼭 와보고 싶었어요. 항상 네. 지나가던 곳이었는데 차 타고 예전에 여기 일해재단이지 않았습니까? 네, 본래 전두환 대통령이 예. 자기가 정권 이제 마치고 나면 예. 이른바 상황 노릇하려고 예. 재단 하나 만들었잖아요. 아. 근데 그게 50 특위 때, 예. 80년대 말에 50 특위 때 예. 이게 다 이제 드러나가지고 네네. 그 당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예. 일해재단을 민간공익재단법인으로 바꿔라. 예. 나는 합의가 있으면서 이게 세종재단으로 바뀌어서 아. 그때부터 이제 순수 민간공익재단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해재단의 일해가 전두환 씨 아호였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세종연구소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하고 네. 그리고 국가의 중견 공무원들 지금 3, 4급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그에 예. 해당되는 정도의 직급 사람들을 모아서 예. 한 올해는 이제 88명인데 매년 1년 단위로 또 교육을 합니다. 아, 재교육을 하는군요. 국가 전략 그 과정 연수 과정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예, 그다음에 재교육 과정. 외국의 외교관이라든가, 예, 예, 그다음에 뭐 아세안 쪽의 어떤 그 경제 관료들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초빙해서 몇 개월씩 또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입구 들어왔는데 다 양복 차림으로 계셔가지고 여기 어딘가 했습니다. 예. 아니 뭐 그냥 편한 곳입니다. 예. 아주 뭐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세종연구소 이곳 스튜디오에서 이종석 전 장관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설정해 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 네, 이종석 전 장관께서는 2003년 초부터 약 3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차장을 역임하셨고 2006년 말에 통일부 장관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자, 이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리 장관님의 신조가 새롭고 과감하게 상자 밖에서 생각하자 이거였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가 오히려 이걸 갖다가 네. 청자들로부터 들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는 워낙 이제 뭐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네.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거는
지금까지 한국 외교안보의 기존 틀이 너무나 이제 한쪽에 의존적이라든가 완전히 미국에 치우친. 그다음에 대결적이거나 그러다 네. 보니까 예. 그거 대통령께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거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하셨으니까 그게 기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아마 이제 상자 밖의 생각 이렇게 얘기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예. 타파하는. 그리고 그런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생각을 저는 네. 수발을 든 거지 아. 제가 대통령님과 뭐 같이 생각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죠. 아, 이제 노 전 대통령께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큰 역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참여정부가 져야 할 짐 중에 하나가 네. 야당 설득 아니었습니까? 네.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거의 상극이었는데 야당 설득 어떻게 하셨어요? 야당 설득은 참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미 관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예. 예컨대 뭐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한다든가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하면 우리 갖고 있는 국익이 미국 국익과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국익을 무조건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절충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절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얘기를 하면은 이건 뭐 동맹을 깬다, 밥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라는 게 설득을 한다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그쪽의 인사들을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지만 예.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득을 계속 해야 되지만 예.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현재 안보 환경이 네. 평화 환경으로 바뀌고 예.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만이 결국은 설득이 가장 좋은 설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미 관계 그러니까 혈맹 관계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무슨 설득력 있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를 닫아버리면 이게 대책이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참여정부 시절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한미 관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미군 병력 감축, 이라크 파병 등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야당 설득도 어려웠지만 지지층 설득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름대로 그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가 미국이 어쨌든 간에 우리 안보를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당연히 이게 당연하다고 봤어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갖다 나름대로 조율을 하는데 미국도 미국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본다면은 뭐 수평적인 한미 관계 이걸 갖다가 염원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미 관계가 의존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평 관계로 가게 하는 그 지향점을 갖고 쭉 노력을 하셨지 수평적 한미 관계를 당신 시대에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죠. 그리고 가는 노력을 시작하는 거고 또 과정이었죠. 그래서 본인을 구시대 그 막차에 탄 바로 사람으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10개를 우리한테 요구해 오면은 그거 다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개, 5개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절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를 지지했던 아주 원론적인 오소독스한 그런 이제 지지 세력 중에서 미국의 이익에 투항했다. 미국의 이익을 다 들어줬다면서 이른바 이제 친미라는 이제 딱지를 거꾸로 붙이는 거죠. 한쪽에선 반미, 한쪽에선 친미. 그 가운데 굉장히 좁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거죠. 이라크 파병 그리고 평택기지 이전이 아마 지지층에게 가장 실망을 끼쳤던 그런 한미 관계의 그 이슈들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뭐 또 지지층들은 나중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현실적 한계는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전투병 대규모 파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동조했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건 아닌 거니까. 그러나 한미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 얘기를 다 안 들어줄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투병으로 소규모로 파견을 결정했어요. 그것이 이제 3,000명의 평화재건 지원부대죠. 그런데 그리고 사실은
그 자이툰 부대라고는 이름을 붙여서 이라크에 파병했었고 네. 그분들이 단 한 명의 전사자도 희생자도 없이 또 한 번의 교전도 안 치르고 평화 재건을 하고 돌아왔어요. 예, 예. 성공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쪽에 과거 지지했던 분들이 예. 정권 퇴진을 반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명분이 됐잖아요. 예, 예. 용산기지 이전 결의안은 너무 사실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예. 용산기지를 갖다가 이전하겠다고 처음에 주창한 사람은 예.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잖아요. 아, 민족자존 회복을 내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게 그 다음 대통령들이 그러면은 용산기지 내려가세요 해야 되는데 네. 용산기지 이전 결의에 이전에 대한 의지는 정책적으로 계속 정부가 바뀌면서도 이어져 왔는데 예, 예. 미국이 내려가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용산기지라는 건 옛날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부대가 명나라가 와서 그 군대가 주둔했던 데예요. 예. 일제 때는 바로 일본군이 거기 주둔했던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는 안 되겠다. 그럼 결정을 하자. 예.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우리 내려가겠다니까 내려가십시오. 왜냐하면 합의가 된 거니까. 예, 예, 예. 그 당시에 그 야당 예. 지금의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예. 그 당시 122명인가 됐는데 예. 오세훈 이제 그 다음 시장 되는 분까지 합쳐가지고 예. 122명인가 전원이 용산기지 이전 반대 결의안을 냈어요. 예, 예, 예. 군인들은 뭐 난리가 났죠. 용산기지 이전하면 안보가 뚫린다는 거죠. 그 수도권은 포기한 거다. 예, 뭐 이런 식의. 그걸 대통령께서 예. 그걸 갖다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용산기지 이를 갖다가 옮기는 거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네. 또 추진하고. 예. 근데 그럼 미군을 갖다가 우리가 철수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예. 어디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평택이에요. 네. 근데 평택에 내려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기지 이전을 시키는데 예. 대통령이 그 애썼던 그 노력이나 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거꾸로 마치 미국에게 뭔가 큰 특혜를 주고 한 것처럼 돼버린 예. 이런 상황이라서 예. 용산기지 이전은 사실은 노 대통령의 결단이고 그걸 가지고 그 진보 진영에서 뭐 정권 퇴진 운동을 했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유감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 사이의 관계는 어떻는지 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일각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험악한 관계였다. 서로 뭐 본척만척하고 회담 분위기도 항상 쌓여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잘 아실 텐데 네. 그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아. 한미 관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했고 네. 그리고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 미국 역사상 그 당시까지 가장 최강의 그런 강경한 그 집권 세력 네오콘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겉으로 보면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서로 간에 안 맞는 걸 절충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예.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어떤 이 한미 관계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 그게 뭐냐면은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현안 중에서.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는 걸 갖고 네. 미국이 이른바 5029라는 거 들어보셨죠? 작전 예, 계획. 예.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개념 계획이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그걸 군사 작전으로 만드는 걸로 네. 작계화라 그러죠. 작전 계획화 시키는 걸 하는 걸 우리가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 미국이 엄청나게 발끈했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것도 한간에는 좀 오해가 있지만 대통령께서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건 곤란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합의를 봤는데 그런 네. 것도 전부 다 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만큼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서로 조금씩은 지향점이 달랐지만 합의점을 찾으려고 애를 네. 썼고 노 대통령께서 그 설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 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갈등 관계만 예. 보도가 되고 여러 많은 합의들은 거의 보도되지 않고. 그래서 예. 제가 쓴 칼날의 평화에도 있는데 예. 제가 한번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과 대화를 했는지 예. 아예 대화로 한 편을 갖다 읽어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예.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2004년 11월 달에요. 에이펙이 남미에 칠레에서 있을 때 그 당시에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네. 북핵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부시 대통령 얘기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김정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전임자에게 그는 저의 전임자 클린턴 대통령이죠. 네. 전임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 거짓말을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경보 차원에서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자기 국민을 굶기는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은 폭군이며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와 각하와 같은 민주적인 지도자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김정일과 부시 대통령 사이를 갖다가 지금 둘이 대화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이제 노 대통령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어긴다, 믿기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험을 했고 저와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각하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성공한 많은 협상은 서로 믿지 못하는 상대와 해서 역사적 전기를 만들고 역사에 남는 협상을 해서 훌륭한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는 협상이 필요 없으며 협상이라는 것은 원래 믿기 어려운 사람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부시 대통령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또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랬더니 또 대통령 말씀이 협상할 때는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참거나 협상이 끝날 때까지 미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또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김정일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친구로서 각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하께서 좋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그때 또 노 대통령 말씀이 김정일은 믿을 수 없다는 말보다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러니까 노 대통령이 또 말씀이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위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핵무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 대통령이 여기에 다 동감을 하고 그때 정책이 바뀌는데 이거를 본래는 대통령께서 이런 회담을 하시면 회담 준비, 대담 준비를 저희 NSC에서 써서 드리는데 실무진들이 하죠. 저희는 이런 걸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당신이 그 순간에 하도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논리를 만드셨는데 제가 이건 그 당시 대화로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정말 아주 제가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실제로 회담장에서 노 대통령과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거죠. 그게 한미 관계의 그 당시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반에는 노 대통령을 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지맨이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저희는 그걸 몰랐는데 언론에서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부시 대통령이 처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부시 대통령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돼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고를 받는데 정부 기관에서 올라온 보고에 그런 게 있어요. 부시 대통령은 너무 문서 같은 거 읽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하루에 읽는 거라고는 신문 스포츠면이나 이런 거고 그래서 CIA에서 보고할 때도 그냥 귀로 듣는다. 근데 노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하고 처음 정상회담하고 하시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간단한 사람 아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브라이트하고 그다음에 아주 체계적이고 자기 국정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부시가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는 인상과 달리 회담에서도 생각보다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듣고 이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오늘이 이제 기일이었는데 부시 전 대통령이 왔습니다. 봉하마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전 굉장히 놀랐어요. 두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 선입견도 있었지만은 부시에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는 사람이고 자기 집권기에 만났던 여러 정상 중에 한 명인데 그를 위해 초상화도 그리고 찾아와서 또 추념사도 하고 말이죠. 부시에게 노무현은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부시 대통령이 항상 네. 뭐 2004년, 5년, 특히 5년, 6년 이후에 가면은 예. 그분이 뭐 이렇게 안보 정세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시아 쪽 얘기를 하면은 할 때 한반도 얘기를 하면은 나의 친구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나의 친구라고. 예, 그래서 오. 항상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네네. 그러니까 까칠한 친구랄까요? 까칠한 아. 친구.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예. 미국에서 어떤 이제 안을 제기하면은 예. 되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많은 이제 역대 그 한미 관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어주거나 네. 아니면 안 된다고 억지로 매달리는데 노 대통령 그걸 갖다 놓고 합리적으로 계산하세요. 이건 우리가 볼 때 어렵다 못하는 걸 따진단 말이죠. 네. 다시 말해서 협상이 있는 한미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부시 대통령과 하니까 예. 얘기는 까칠해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그래서 미국이 원래 10개를 원했는데 5개 정도를 얻었다. 네. 우리도 5개 정도를 갖다 우리도 이익을 본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미국이 기분 나쁠 법도 하지만 우린 그 대신에 꼭 지킵니다. 합의된 네. 걸. 그러다 예. 보니까 까칠하긴 하지만 서로 얘기가 되고 나면 꼭 지켜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상당히 얘기를 들을 만도 하고. 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그 부시 정부가 예. 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역대 주한미국 대사 중에서 예. 미국에서 차관복급 이상의 대사가 예. 연속적으로 그 한국에 온 경우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가 처음이고 지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 허바드 주한미국 대사가 그 노 대통령 초기에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분은 사실은 부차관복급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토퍼 힐 네. 동아태 차관보 됐죠. 예. 그 상당히 외교적으로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예. 힐이 동아태 차관보를 가니까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버시바우라고. 아,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차관급 인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예. 얘기는 까칠하지만 얘기는 들을 만한 관계. 그런 사람으로서의 노무현. 네. 그런 게 얘기돼 있던 거죠. 만약에 한국 정부하고 얘기할 게 없고 그다음에 악유할 게 별로 없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 보낼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한미국 대사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를 보시면은 네. 제 얘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MB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카트를 몰고 예. 부시 대통령에게 굉장히 친근한 태도를 취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대통령의 특징은 있겠죠. 그리고 예. 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내용 콘텐츠가 뭐였느냐 하는 거는 예. 사실은 노 대통령께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좀 어려운 만난을 뚫고 했던 많은 성과들에 비하면 알려진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 같은 참모들이 아직도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무현이 꿈꾼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네, 오늘이 바로 추도식이 있었고요. 그 2011년에 그 장관님이 쓴 칼럼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우리 곁을 떠났다. 이 오명은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온갖 음해로 흠집을 내며 그 실패를 기정사실화한 수구 세력의 무차별 공격과 자신의 잣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다수 진보 진영의 비아냥거림에 틈바구니에서 고착됐다. 물론 잘못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시대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했는지는 최종적으로 역사가 답해줄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역사가 답을 해줬습니까, 현재? 뭐 아무래도 예. 국민들이 또 이 나름대로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노무현 시대를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거라고 보고 지금도 많이 평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 입으로 예. 어떤 걸 잘했다. 물론 부족한 것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제가 그 뒤에 저도 이제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고 그리고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왔습니다. 네네. 오면서 보는 것이 그 당시 청와대에서 3년 있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냥 NSC에서 많은 걸 갖다가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고 또 협의를 하고 많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예. 그때는 우리가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네네. 긴장을 가지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참여정부 때처럼 예.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정부를 아직 난 보지 못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이 정책 하나를 결정하는데 각각의 관련된 층의 그런 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때 대통령이 몇 번을 고민하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정책 결정을 하는 데에 신중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그런 그분이 갖는 외향적 성격과는 달리 굉장히 신중한 정책 결정자였다. 그리고 독대 같은 경우는 독대를 통해서는 독대를 경계했고 네. 독대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정책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정책. 왜냐하면 둘이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의 어떤 격정적인 외적 발언 이거와 태도만 달리 갖고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정책 하나를 결정하는데 어떤 경우는 수십 번의 회의를 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련자들을 갖다가 항상 네. 그 의견을 듣고 이랬던 그 과정들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어느 리더십이라 하더라도 그걸 한번 연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은 술수나 꼼수로 인기 얻기를 거부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장관님께서요. 꼼수가 없었던 대통령이었다. 예, 저도 꼼수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대통령 모시면서 예. 이거 꼼수적인 얘기라면은 거의 안 통해요. 뭐 어떻게든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회로로 간다든지 남의 눈속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 문제 하면서 육자회담이 그 당시 2003년 4년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그래요. 육자회담이 열리는데 한국 정부가 말이야 북한으로부터 별로 대우도 못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할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 주창을 하는데 근데 2004년 2월 달쯤 됐는데 북한에서 이제 남북 통로를 통해 가지고 2차 육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걸 통보해 왔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여러 노력을 해서 한 거죠. 근데 이게 보안사항인데 아마 우리한테 통보했으면 당연히 중국한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아무리 보안사항이라도 미국한테 가죠. 미국도 이제 아마 알게 됐겠죠. 그리고 일본 언론이 알게 되면 일본 정부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본 언론은 나옵니다. 그럼 며칠 있으면 당연히 일본 언론에 공개가 되는데 그때 되면 우리는 한국 정부는 몰랐다 또 논란이 나올 것 같아서 대통령께 그랬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제가 수석보좌관 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대통령께 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대통령님 오늘 그냥 수석보좌관 회의 오게 되면 그 모두에 발언하시는 게 있고 그렇죠. 그때 기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찍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뜬금없이 말씀만 하십시오. 비핵 2차 육자회담 재개 전망이 밝아졌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며칠 후에 일본 언론에 나오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가 역할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관둡시다. 관둡시다.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그 꼼수라는 거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언론한테 이제 공세를 당하더라도 야당한테 공세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꼼수를 쓰지는 않았다. 근데 사실 웬만하면 할만하잖아요. 아니 뭐 그게 대단히 뭐 큰 잘못 그런 정도도 대통령은 용납 안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사실은 정권 초기에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남몰래 대통령만 알 수 있는 정보 보고 이거를 거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요. 이분이 정말 단단히 결심했구나.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농단을 피우는 것을 원천 금지를 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원 4급 직원한테 그 보고서를 보시고 서민경제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국정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국정원은 정치 개편하는 게 아니라 민생의 다른 부서들이 챙길 수 없는 부분을 챙기거나 이제 국내 부문은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그 사람 메일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예. 매일 답을 했어요. 그 예. 답한 기록이 아직도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애썼다. 이런 보고서를 내가 받고 싶었다. 네. 그러면서 했던. 예. 그래서 정말 국정원이 정치가 아닌 예. 그다음에 권력자의 도구가 아닌 네. 국민의 예. 그야말로 그 귀가 되고 눈이 되고 또 음. 국민을 위해서 각 부처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갖다가 뭔가 이게 조사하고 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데 네. 애를 쓰셨는데 그게 뭐 한 정권의 그런 노력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지속되지 못했죠? 국정원의 특성이 북한의 유일 체제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에게 절대 복수하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이제 이 복종을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떤 지도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그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지난 과거 몇 대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세훈 씨가 들어온 이후로 국정원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가 두 눈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2019년 지금 문재인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남북미 만남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부풀었는데 말이죠. 근데 사실 선언만 있었고 실천은 과연 있었는가? 뭐 남북 사이에는 상당 부분 또 실천이 또 뒤따랐습니다만은 북미 사이에는 뭐 이렇다 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그 의미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현해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교착 상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할 게 많지 않은 것처럼 북미 간에도 보이지만요. 예. 사실은 북한이 그 핵 실험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한 거나 예. 한미연합군사 훈련 지금 대규모 훈련이 중단돼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정세 변화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만이 아니라. 예. 다만 지금 우리가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비핵화가 성공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셈법이 아직까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네.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너 먼저 비핵화해. 그래야만 내가 제재 풀어줄 수 있어. 네. 이런 입장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은 느낌이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내가 비핵화 조치하는 만큼 너도 거기에 상응 조치로서 제재를 완화하든지 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 동시적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이게 잘 안 맞고 있고 안 맞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상호 불신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고 우리가 거중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 해왔지만 또 예. 그걸 해야 되는 역사적인 그런 이제 그 사명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참, 상황이 좋아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안 하고.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것이 언제든 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남북 평화를 바라는 분들이나 바라지 않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 우리가 집 지을 때 뭐 이렇게 건물 벽돌 쌓듯이 착착착착 쌓으면 그 다음은 뒤로 가지 역진되지 않는 이런 게 아니고 이거 그냥 유동적 과정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렇게 멈춰져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은 네. 현재 멈춰져 있는 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이 네. 다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계속적인 진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보세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예. 입장을 이제 절충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미국이 그러면 너희 비핵화하지 않은 이상은 다 하지 않으면은 제재 해제 안 해준다. 네. 꼭 이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도로 북한이 뭐 연변 핵시설을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뭐 더 큰 걸 내놓으면 예. 본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제 예. 소위 그 민생 분야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 네. 이런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군사적인 분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바꿀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도대체 상대 둘이 서로 계산법이 다르니까 예. 이걸 절충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절충으로는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잘 협의하고 설득해야 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는 말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우리 말발을 인정하지 않으려 그러잖아요. 그 중재자로서의 우리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인정을 했는데 예. 남북 관계에서 예. 뭐 우리 뭐 한간에 특히 야당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를 본다고 뭐 예. 한다고. 북한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아니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제재만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바깥에 있는 것들조차도 미국과 한미 협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예, 예. 바로 북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이 하나도 없고 예.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 뭘 하겠다 그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님의 어떤 그 말발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그건 우리가 지켜야죠. 그렇지만 네.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건 안보리 제재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면서 민간 네. 분야에서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뭐 쌀 같은 거 뭐 우리가 지원을 그건 뭐 저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 정치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걸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뭔가 자율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 남북 관계가 좀 되면은 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말발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점에서 남북 관계 자율성 네. 이걸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거 문 대통령이 결단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염원이지만 예. 결국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결국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요? 되어서 이제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 가해졌으니까요. 네네.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융통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융통성이 있는 것부터 예. 이제 풀어내고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남북 관계 특수성이 있고 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예. 남북 관계가 먼저 북미 관계나 비핵화보다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북 관계가 발전된 그걸 미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만드는 데에 디딤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나 비핵화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 예. 우리가 먼저 뚫고 나가야 되니까. 뚫고 나가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네. 예외 조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일단 그거 이전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평양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는 뭐 북한 뭐 나진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는 그런 뭐 관광 루트를 갖다 개발한다든가 백두산 관광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관광 같은 것을 예. 좀 유연하게 지금 함으로써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범위 내에서라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남북 관계에 좀 더 발전이 있고 그것이 우리 정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영향력, 네. 중재력을 갖다가 좀 강화시켜 줄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그 뭐랄까요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간 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그 애를 쓰고 있는 건 보이는데 이게 언제 또 수틀려 가지고 생각을 바꿔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하고 으르렁거리듯이 또다시 험악한 북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우려와 기대가 같이 있어요. 예.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미국의 그 뭐 볼튼이나 폼페이오 장관만 해도 미국 사회의 소위 이 외교 쪽이라든가 또는 예. 정치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북한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재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북한을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과도하다 할 만큼 신임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뭔가 자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이제 맡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희망은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이 외국과 합의 본 것들을 자주 깼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합의한 내용을 아직 깬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간의 지금 뭐 합의는 또 현재 진행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오로지 그 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게는 아마 변덕을 부리지 않지 않겠나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또 북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뭐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도발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는 또한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걸리지 않을 정도 선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막무가내가 아니고. 막무가내가 아니죠. 우리가 그걸 북한이 쏘면 무조건 다 도발이라고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400km, 500km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았잖아요. 탄도미사일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가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의 미사일 실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탄도미사일 가지고는 뭐 300km까지 그다음에 순항미사일이라고 크루즈 미사일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도인데 그건 우리도 뭐 1500km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할 때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합참이 북한이 하는 건 실시간 방송을 해주니까 그래서 합참이 종북인가 북한 중계 방송을 해주니까 이 농담입니다만은 중북 중계 방송하는 북한.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하고 있는 군사 행위에 대해서 어디부터가 도발인지 우리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도발이라 그러면은 북한 보고 아예 군대를 없애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사일은 아예 하지 마. 미사일 부대는 없애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스스로가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다음에 뭔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디부터 화를 내야 될지 어디부터 또한 문제를 제기될지 어떤 걸 참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북한이 뭐래 불상 발사체 불상이 뭡니까? 불상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라는 거잖아요. 쏘아지면 무조건 그다음에 뭐 몇 분 내로 합동참모본부가 그걸 갖다가 언론에 내야 돼요. 그걸 언론에 안 내고 한 하루쯤 뒤에 분석한 다음에 내면은 북한 눈치를 봤다든가 아니면 안보 태세가 해야했다든가. 근데 이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 셈인데요. 자, 그래도 뭐 각기 상황이 다르고요. 또 처해진 여건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통일 정책 어떻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내놨던 공약을 통일의 안보 분야 특히 그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미묘하고 어려운 국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잘하고는 있는데. 보다 더 우리가 좀 중재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도력을 갖기 위해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해야 되고 그걸 또 각국의 미국이나 북한한테 그걸 갖다 나름대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무기로 제공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자율성,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 그다음에 대외 협력에 있어서의 보다 더 능동적인 모습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한국에 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앞으로 남북미 관계 어떻게 전개돼야 할지 오늘은 오창석이 아니라 이종석의 석의 한 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한국에 오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실사구시적으로 비핵화 진전을 해서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정말 염원하는 거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그 전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전에. 그래야지 한반도에서의 그 지금 우리에게 온 이 비핵화의 어떤 기회가 정말 이어지는 더 큰 빛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염원한다. 그 전에. 그 전에 뭐 그 판문점, 뭐 통일의 집이든, 아니 평화의 집이든, 그 통일각이든, 어디서든 또 만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를 드는데. 바라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자면요, 장관님. 이 정부 안에 그래도 뭔가 남북의 통행, 왕래 그리고 교역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은 워낙 중차대한 시기고 예. 남북 관계, 남북 대결과 북미 대결이 동시에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작년에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림으로써 처음 마련됐어요. 분단 63년 만인데 이 천재일류의 기회라서 제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우리 미래가 상당 기간 동안 어두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전망보다는 그리 가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리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우리 이종석 전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앞으로 남북관계 또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발언해 주시고요. 또 많이 또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속 인터뷰. 오늘은 세종연구소에서 이종석 전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용민 라이브 세종연구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5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였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